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후엔 아베 일본 총리와 15개월 만에 양자회담할 예정이어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 회복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야 쟁점 및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열려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격렬히 항의하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 여당의 맞불로 지금까지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사건 조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인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줄였는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야당 탄압 선봉대가 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검찰이 불법 도감청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성탄절 전날인 오늘은 아침에 다시 영하권 추위와 함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50여 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작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지가 핵심인데 대출과 세금 규제에 이어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중국 청두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3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중일 협력체제 출범 20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지금까지 3국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담의 2년 연속 개최를 높이 평가하며 정례화가 중요하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의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 청와대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주목한다고도 밝혀 한중일 3국 차원의 논의가 공동 언론 발표에 어떻게 담길지 주목됩니다. 오후에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년 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개선 전망에 관해 청와대는 정상끼리 만나면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까지 이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펼쳐지는 한중일 3국 정상외교가 올해 교착 국면이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한중, 한일 관계 개선에 특별한 선물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청주에서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끊어진 남북의 철도가 완전히 이어지고 한반도에서 중국, 유럽까지 연결되면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실현에 동반자가 돼주길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타스통신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23일 러시아 상원에 출석해 한반도 상황이 다시 한번 지역의 위기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미국과 한반도 관련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서로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의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청두에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통 끝에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가 열려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격렬히 항의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도 맞불 토론에 나섰습니다. 밤새 이어진 본회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겨우겨우 예산 부수 법안 2건을 처리한 뒤 문 의장은 27번째 안건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당겨 상정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공수처 어떻게 통과시켜 보려고 그 두 개 서로 맞바꾸어 먹으면서 조용하세요. 경청하세요. 첫 테이프를 끄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현재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임시국회가 내일 마무리되면 곧이어 모레인 26일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될 전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소집력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을 보면 결국 여당이 냈던 원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민주당 수건사업이던 공수처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틀만 갖춘 선거법 개정안을 내주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공직부패 수사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검찰개혁안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난 가을 조국 사태를 거치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국민 1호 명령이라고 했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줄다리기가 있긴 했지만 결국 굵직한 내용 모두 민주당 뜻대로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반인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가 빠진 겁니다. 이런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고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에 한해서는 기소권도 행사합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주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통제 권한만 가지도록 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와 경제, 공직자,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등으로 한정하면서 검찰의 힘을 쫙 뺐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소권까지 주면 부패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기본 명제가 공수처 설립 취지와 상충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과도기의 특수성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검찰이 목표였다는 점을 콕 찍어 말했습니다. 검찰 관련돼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의 탄생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곧 청와대 하명수서처가 돼 야당 탄압 선봉대가 될 거라고 반발했고 공수처 법안을 내고 논의에 앞장섰던 경찰 출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마저 무소불위 기구가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대부분 인지수사인 점을 고려한다라면
공수처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견제 방안이 없다. 결국 공수처에 목을 맨 민주당이 무늬만 연동형인 선거법 개정에 합의해주고 원안에 가까운 검찰개혁안을 얻어내면서 최후의 승자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과거 감찰 중단을 결정했을 당시 비위 사실을 얼마나 파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의 성격은 정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조사를 거부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파악된 비위 혐의에 근거해 고유의 판단 권한에 따라 처리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리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추가 감찰이나 수사 의뢰 등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결국 공방의 핵심 쟁점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비리를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중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감찰 중단의 적절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범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혐의의 의문을 제기하며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면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서울 양재동에 복합 물류센터를 만들겠다던 이른바 파이시티 사건.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터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실세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최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 이동률 씨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인허가를 도와준다며 5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받은 돈이 최 전 위원장에게 단순히 전달됐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정배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독자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2심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법정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일방적으로 수집해 공정한 재판을 해친다고 못 박았습니다. 같은 내용의 법정 증언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 증언 예정자를 조사한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기소 이후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난 10일 재판에서 정 교수 재판부가 검찰 측에 해당 판례를 참고해달라며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6일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이후 추가로 받은 참고인 조서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첩보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 자신과 송철호 울산시장 단둘이 나눈 전화 내용을 담은 녹취를 들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이어 불법 감청이 의심되는 상황이 합법적인 절차인지 사실관계 확인을 대검과 법무부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송 부시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들었다고 밝힌 녹음 파일은 도청이나 감청으로 입수한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송 부시장이 언급한 수첩의 내용이나 사건 관련성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 꽤 춥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추위와 함께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가량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영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2.9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1.9도, 부산 3.1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내륙은 눈 소식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의 미세먼지가 뒤엉켜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국세청이 한 달여 만에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50여 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세청은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국세청이 또다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257명으로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빌려 서울 지역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사실상 증여 등이 의심되는 탈루 혐의자 101명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 지방의 고가주택 취득자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28명과 소득 탈루 혐의 주택 임대법인도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고액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소득과 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 능력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는 겁니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어머니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구매자의 자금 조달은 자기 자금보다 차입금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모에 의한 채무 이자 면제 또는 대신 변제, 무상대여 및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본인 소득은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등 모든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촘촘히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중저가주택 취득자의 지역별, 연령별, 소득 정도를 분석하고 지방 과열 지역에 대한 분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그룹 운영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자료를 내고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이라는 이윤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왔고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매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앞으로 한진그룹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판에 대해서 한진그룹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이라고 믿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경영은 회사법과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면서 그룹이 변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논란으로 경영 안정을 해치고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지하 식당에서 불이 나 4명이 다치고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하늘에 잿빛 연기가 자욱합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상가의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탄가스나 뭐 가스통 터지는 소리 있잖아. 막 팡팡 소리. 막 그게 막 엄청 터지는 거예요. 막 무서워가지고.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6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불은 이곳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했는데 지하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일부 상인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불로 식당 주인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서울 면목동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명이 대피했고 사무실 내부와 전자부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시간 뒤인 어젯밤 9시쯤엔 대구시 팔달동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 근처에서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손님인 척 귀금속을 살펴보던 한 남성이 손에 무언가를 움켜쥔 채 황급히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고 남성 2명이 잇따라 쫓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부산 범일동에 있는 귀금속 가게에서 30살 A씨가 수백만 원 상당의 팔찌 등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A씨는 뒤따라 나선 가게 주인에게 곧바로 붙잡혀 경찰로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9분 제주 서귀포시 동쪽 56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자신이 투숙한 모텔에 불을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31명을 다치게 했던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손에 짐꾸러미를 들고 모텔로 향하는 한 남성. 몇 시간 뒤 모텔은 불과 연기로 휩싸였고 희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모텔 방 안에. 그래서 문을 열라고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창문을 띄워내는 아닌데 창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경찰은 불을 낸 혐의로 308호 투숙객 39살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불을 낸 방법에 대해서는 순순히 자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왜 냈는지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여자를 보이지 않게 내보내달라고 하고 누군가 자신을 위협한다고도 했습니다. 인근에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이 있는데 같은 이유로 집세만 내고 오랜 기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냥 그놈들이 쫓아오고 막 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자려고 했다는 거야. 경찰은 정신질환 기록이 없는 김 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범죄심리분석관 2명을 투입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날벼락에 중상을 입은 일부 투숙객은 지금도 생과 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부암동 도로에서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 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46%였고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며 차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정광훈 목사의 집회,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경찰이 내년 1월부터는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앞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집회라는 형식으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앞 집회가 비교적 자유로웠고 주민들도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 투쟁본부의 집회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빨리 저 어둠의 세력을 쳐냅시다. 철야 기도 명목으로 밤까지 이어지는 시끄러운 집회에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농성장 집기류로 골목길은 막혔고 동네 구석구석엔 오물까지 쌓여갔습니다. 최근엔 참다 못한 주민들과 인근 맹학교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에서 나서면서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소음 기준을 지키고 밤에는 집회를 열지 말라는 수차례 경고에도 전 목사 측이 듣지 않자 경찰이 결국 청와대 앞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홍보관격인 사랑채 앞과 효자동 치안센터 앞 등에서는 내년 1월 4일부터 집회를 열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집회가 부근 주민의 생활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땐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농성장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서면 경찰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전 목사 측이 내년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 두 곳의 교감이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전교조가 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상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들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연찬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교감이 한 여교사에게 예쁜 여자한테 술을 따르려니 떨린다고 말하고 소주를 잘 못 마신다는 다른 여교사에게 술을 권하며 예쁜 척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피해 교사들은 교감에게 불편함을 표현했지만 소용없었고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정교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론된 교감은 관련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면 저는 다 인정하겠어요. 근데 저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대전의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피해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감이 술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학교 교장은 법으로 보장된 육아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이용하지 못하겠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교조 대전지부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대전시 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제 전보 조치라든지 또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확실히 좀 필요하고 또 갑질 예방 교육도 확실하게 이행이 되어야 대전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고 고교 미투 사건까지 불거지자 대전시 교육청은 서둘러 성비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교조는 그 뒤로도 교육청의 자세가 전혀 바뀐 게 없다며 이번 성희롱 의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연말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를 예고했던 한국GM 창원 공장이 야간 근무를 없애고 주간 근무만 하는 사실상 1교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체 협약을 어긴 불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GM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철문을 넘습니다. 이어 본관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사측이 야간 근무를 없애고 주간 근무만 하는 사실상 1교대 체제를 운영하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들은 1교대 강행은 단체 협약을 어긴 불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군산공장도 제400이라는 신차로 1교대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3년도 안 돼서
군산공장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창원공장도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근무 체제가 변경되면 교대조 한계가 줄어들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비정규직이 맡아오던 생산 공정에 정규직이 투입되면서 비정규직은 설 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미 지난달 한국GM 창원 공장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하청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 이번 근무체제 변경으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된 겁니다.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이대로는 못 나갑니다. 군산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한국GM 창원에 또다시 계약 해지란 이유로 집단 해고는 살인입니다. 금속노조 등 노동계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한국GM을 상대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의 반발로 유보했던 울산 공장 생산 라인의 와이파이 제한 조치를 오늘 0시부터 다시 시행합니다. 앞서 현대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에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했다가 노조가 특근을 거부하며 반발하자 다시 24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지가 결정되면서 대구시는 새 청사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비용 조달부터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새 대구시청 자리로 시민들이 직접 낙점한 달서구 드류정수장터. 대구시장이 신청사 확정서에 서명하며 공식적인 이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5년 만에 이전지가 결정되면서 이제 새 청사가 어떤 모습으로 건설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관광객이 붐비는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명소인 도쿄도청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랜드마크 성격의 복합 행정공간으로 건립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160만 제곱미터 규모의 두류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가장 첨단 ICT 기술이 함께 결합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랜드마크 대표 건물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부지 비용을 제외하고 건설에만 3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청사 건립 기금으로 1,300억 원을 모은 만큼 나머지 1,700억 원을 4년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청이 빠져나가면서 심화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숙제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독감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수록 독감에 더 잘 걸린다는 건데요.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둘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28.5명. 한 달 만에 3.5배 증가했습니다. 가래 증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있었고요. 조금씩 시간 지나다 보니까 기침이랑 열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거든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독감 환자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미세먼지에 따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건수를 분석한 결과 6개 바이러스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감염률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률은 주간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 높아지면 4.8% 증가했습니다. 이제 높아진 바이러스들로는 주로 독감이나 아데노바이러스 등 같이 흔히 병원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고 특히나 독감 같은 경우에는 2주나 3주까지 넓게 보았을 때 축적되었을 때는 더욱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우리 몸의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바이러스가 투과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해외 연구 사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그 면역이 있으면은 병이 안 걸리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면역이 약해지니까 병에 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외출 후 손과 몸을 깨끗이 씻어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내년부터 자궁 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 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MRI를 촬영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80%로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아집니다. 한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전면 확대됩니다. 가임기 여성의 자궁 건종 등을 검사하기 위한 기본적 검사지만 지금까지는 암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연간 약 7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절반 이하로 절감되고 약 3,300억 원 규모의 비급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지금의 30 내지 6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작년 10월부터 뇌 MRI 검사에도 보장성이 확대됐지만 예상보다 이용량이 60%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뇌 MRI 검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보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증 아토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내년 1월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새로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의 1년 투약 비용이 2,600만 원에서 58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상원의 심리 절차를 먼저 내놓으라며 소추위원 명단을 넘기지 않으면서 갈 길 바쁜 공화당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하원에서 가결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탄핵 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상원이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공정한 절차를 내놓으라며 심리를 진행할 소추위원단 명단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 가결 다음 날 밝힌 대로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하는 시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We would hope there would be a fair process, just as we hope that they would honor the Constitution. 다음 달 안에 증인 소환 없이 표결로 부결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전략인 공화당으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뿐 아니라 대선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당원대회 등이 내년 2월에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펠로시 의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역사에서 가장 불공정한 재판을 해놓고 이제 상원에서 공정함을 외친다는 겁니다. 또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펠로시 의장은 공화당이 다수석인 상원에 조건을 지시하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 의장이 서류를 넘겨주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추가 증인에 대한 청문회가 상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양당 간 기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이 해양 방류와 수증기 방출, 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안 등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전문가 소위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해양 방류는 일본 국내 원전에서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바다에 흘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증기 방출은 고온에서 증발시켜 배기통을 이용해서 상공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대기 중 방사능 오염도는 국가가 정한 기준치를 밑돌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 최근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에선 무려 69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개가 낀 상태에서 도로 역시 얼어붙으면서 일어난 대형 사고로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자동차들이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붉은색 픽업 트럭은 아예 다른 차량 위로 올라탔습니다. 흰색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가 나자 차 위에 올라가 부상자를 구출해내기 바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퀸스크리크 브릿지 부근 고속도로에서 현지 시간 22일 오전 7시 50분쯤 무려 6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Next thing I know, I see cars just start piling up on top of each other. And then I was able to, slam on my brakes, release them, slam on my brakes, release them, and then able to stop right before the pile. 사고 당시 도로가 추위로 얼어붙어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로 이어졌고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차량 69대가 크게 파손됐으며 근처 도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I didn't realize what was happening. It was just crazy, and I got out. He came and got me because I was sitting in the car. I didn't know what to do. It was just so scary. 국내외에서 블랙아이스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와 함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폭풍욱 속에 좌초된 대형 상선에서 선원들이 헬기로 구조되는 극적인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마치 산더미처럼 덮쳐오는 파도 속에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선원들은 다행히 모두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남서부 지중해에 위치한 사르데니아 섬 해안. 이 섬의 칼리아리 항을 떠나 스페인 알리칸테 항으로 향하던 대형 상선 하나가 좌초돼 있습니다. 배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는 파도 속에서 맥없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배는 악천후 속에 출항했다가 통제력을 잃고 해안 절벽 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배 안에 갇힌 선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배 밖으로 몸을 내미는 것조차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더 지체했다가는 선원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결국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작전에 나섰습니다. 구조용 헬기가 초속 30m에 육박하는 거센 폭풍우를 뚫고 선박 상공에서 버티고 있는 동안 헬기 구조 요원이 구명줄의 의지에 하강합니다. 잠시 뒤 선원 한 명이 안전하게 구조돼 헬기 안으로 올라옵니다. 해안 경비대의 목숨 건 구조작전으로 배 안에 갇혀있던 선원 12명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 측은 선원들은 구조됐지만 기름 유출에 대비해 계속 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의 주가가 현지 시각 23일 장중한 때 $420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CNN,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전기 트럭 등의 신제품을 내놓고 내년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출시 계획을 밝혀 주가는 올해 들어 27% 상승했습니다. 1분기 $7억 적자로 시작한 테슬라는 3분기 대규모 적자를 점친 월가의 예상을 깨고 $3억 4,200만 흑자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을 2001년 위기 때와 비교하며 사실상 디폴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2001년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아르헨티나 언론이 전했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2001년 당시엔 빈곤율이 57%였고 지금은 41%라며 그때는 디폴트였고 지금은 사실상 디폴트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서 아마존의 선택이란 라벨을 달고 팔리는 제품 가운데 가짜 상품이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쇼핑객이 이 표시가 믿을 수 있는 승인의 도장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전자제품 등 10대 인기 품목의 상위 제품 27,100개가 아마존의 선택 라벨을 달고 있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공식 안전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제품들도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Humbug. Three, two, one. 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서울의 농도는 55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가량을 웃돌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대기질이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만 나쁨 수준 유지하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9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낮에는 영상 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속에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을 만큼 안개가 여전히 짙은데요. 아침까지 중부지방은 짙은 안개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2.9도, 안동 영하 4.2도, 대구 영하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7도, 강릉과 대전 10도, 대구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성탄절 전날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